오늘 이제 좀 크게 두 가지를 먼저 앞서서 전달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업을 좀 할 겁니다. 크게 전달할 사항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여기에 나와 있는 오리엔테이션, 방금 전에 나눠준 그 프린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오늘 이제 독해 수업이잖아. 그래서 게다가 교재를 다 지금 처음 받으셨죠? 그래서 이 교재의 목표, 여러분이 뭘 어떻게 익혀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업 말미에는 우리가 어떻게 숙제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사실 제가 매번 첫 시간마다 하는 것들인데요. 이제 좀 중요한 사항들이라서 제가 좀 오늘 앞 시간에 아마 좀 시간을 좀 많이 쓸 것 같아요. 이제 첫 시간이고 오리엔테이션 진행하고 이러다 보면은 제가 어제도 한번 해보니까 한 3, 40분 걸리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요거를 하기 전에 앞서서 이제 저랑 이제 수업을 오래 했던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간략하게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이제 학원에서 이제 부원장을 맡고 있는 이제 로이쌤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부원장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어쨌든 그냥 여러분 그 방학 기간 동안 이제 다음 내신 대비 들어가기 전까지 저랑 계속해서 수업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원장으로서 중등부랑 고등부에서 하는 역할이 조금 달라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중3 올라가니까 그 중등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등부를 기준으로 제가 하는 역할의 이제 가장 큰 건 뭐냐면요. 결국에는 고등부로의 이제 연결이라고 해야 될까?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매년 한 9월, 10월 이쯤이 되는데요. 이때마다 이제 예비고일 설명회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내년에 듣게 되겠죠, 중3이니까. 그래서 그때 예비고일 설명회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일부 학생들이 또는 이제 뭐 학부모님들께서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러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개별 면담을 한다거나. 그 개별 면담은 결국 어떤 내용이냐면요. 고등학교 선택에 관련된 거예요. 고등학교 선택. 그래서 이 고등학교 선택이라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 중학생들이 이제 잘 모르는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은 뭐 등급이라는 거에 대한 뭐 개념이라든가 입시에 대한 전반적인 거라든가 뭐 아니면은 지금 나는 어느 학교를 가는 게 가장 좋을까라든가 뭐 기타 등등등 학교 가서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 고등학교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주로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요 내용은 차치하고 이제 요거랑 별개로 어쨌든 이제 담임으로써 여러분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우리 이번에 저랑 내신 대비했던 우리 오마중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제 여러 번 얘기를 들었을 텐데 중학교 때는요 여러분 중3 때도 시험 볼 거 아니야 1, 2학기 때 점수 필요 없어요. 만약에 본인이 어떤 뭐 특목이나 이런 데를 갈 거다 그런 거라면 점수가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일반고를 선택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 가는 사람들 기준으로는 점수 안 중요합니다. 빵점 받아도 돼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고등학교 때 점수를 잘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요 점수보다는 무조건 실력이거든요. 실력.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방학 기간 동안에 좀 자기의 기본 실력을 좀 올릴 수 있는데 좀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리엔테이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 오리엔테이션에 제가 작성해 놓은 네. 죄송합니다. 3일이라는 학생 이거 스크린보다 붙일 수 있게끔. 자, 오리엔테이션에 이제 제가 총 4가지 사항을 작성을 해놨는데요. 이 사항들은요, 우선순위 순으로 제가 작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거니까 같이 보면서 보실게요. 첫 번째, 자, 여러분이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요, 각종 질문 및 요청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필수 사항이에요, 필수 사항. 자, 첫 번째부터 보자면, 수업 시간. 제가 이제 막 수업을 진행하다가 여러분이 좀 잘 모르는 게 뭐 나왔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럴 때. 근데 그게 제가 이해하는 게 좀 민망할 수 있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막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뭔가 수업의 흐름이 끊기는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민망하다면 체크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뭐 카톡이 됐든 뭐 문자가 됐든 아니면 학원에 조금 일찍 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질문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각종 요청 사항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수업 방식이 될 수도 있고 테스트가 될 수도 있고 숙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일단 요청하는 것 자체를 저는 막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듣고 난 다음에 합리성은 제가 판단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숙제를 한 10페이지 내준다고 쳐봐. 근데 이제 막뭐 소윤이가 왔고
쌤 숙제 너무 많아요. 한 페이지로 하시죠. 이거는 타당하지 못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제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할 거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 뭐 예를 들어 본인이 조금 어떤 특정 부분이 좀 약한 것 같다. 내가 좀 더 잘하고 싶다. 공부 방법을 좀 알고 싶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요. 언제든지 저한테 상담 요청하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써놨다시피 뭔가 본인이 잘 못하거나 부족한 거는 절대 잘못이 아니에요.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부 다 잘한다면 학원을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인이 뭔가 좀 부족하다는 걸 알고서도 이걸 안 한다? 이거는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꼭 저한테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이제 매년마다 느끼는 건데 이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각 선생님한테 이제 상담 요청을 하거나 이럴 때 뭔가 본인이 좀 정서적인 좀 위로를 받고 싶다 이러면은 이제 보통 저기 뭐 한우 쌤이나 뭐 저기 시우 쌤이나 아니면 저기 선우 쌤이나 막 이런 이제 선생님들한테 가서 이제 요청을 하는데 저한테는 그런 걸 하는 너무 그런 거 아니야? 너무하네 진짜. 어쨌든 간에 좀 그런 사람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있긴 있어요. 나도 있어. 있어 이씨. 그러니까 좀 오래 저랑 좀 오랫동안 이제 알고 지낸 그런 학생들 한 3, 4년 이렇게 알고 지낸 학생들은 이제 그렇게 오는데 보통 이제 저한테 오는 학생들은요 뭔가를 이제 좀 뭐랄까 자기의 현실을 좀 직시하고 싶을 때 아니면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한테 욕 먹고 싶을 때 얘는 좀 변태 같아. 이거 왜 어디 이건 좀 딴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그 가끔 이제 내신 대비 전후로 설문지 같은 거를 작성하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바라는 게 뭐냐 이런 걸 이렇게 쓰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중등부 애들은 쌤 제가 잘못해도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약간 이런 멘트가 있다면요. 고등부는 반대예요. 고등부 애들은 쌤 제가 잘못하고 있다면은 가차없이 갈궈주세요. 혼내주세요. 때려주세요도 있었어요. 심지어. 근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얘는 좀 변태 같은 애들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뭔가 본인의 좀 이제 좀 현실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저한테 요청하러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든 좋으니까 어쨌든 뭔가를 요청하고 이런 거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두 번째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저는 이거를 다 통틀어서 딱 한마디로 기본이라고 합니다. 기본. 자, 지각, 뭐 결석, 숙제, 단어 테스트, 교재, 스프링노트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잘 좀 지키자라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지각부터 말하자면요. 지각은요 1분도 늦지 마세요. 그 지각의 기준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학원에 왔을 때 저기 키오스크에 이제 찍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찍고 나면은 그게 이제 입력이 되거든요.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도 나옵니다. 제가 학원에 등원했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은 저기 찍혀 있는 시간입니다. 찍혀 있는 시간.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아래 엘리베이터 1층에서는 내가 뭐 예를 들어 6시에 왔는데 학원 오니까 6시 2분이었어. 지각이에요. 네. 또는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일찍 왔어. 뭐 예를 들어 한 5시 55분에 왔어. 왔는데 깜빡하고 안 찍었어. 그래서 10분 뒤에 찍어서 6시 5분에 찍었어. 지각이에요. 저는 무조건 저기에 있는 데이터로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다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뭐 예를 들어 집이 좀 멀어서 뭐 이제 버스를 놓쳐갖고 좀 늦을 것 같아. 뭐 그럴 때도 있잖아요. 가끔씩. 맨날 그러면 문제겠지만. 뭐 아니면은 학교에서 뭐 상담 받느라 뭐 하느라 뭐 이렇게 늦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병원 갔다 오느라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다만 이제 그럴 경우에는요. 미리 연락만 좀 주세요. 카톡이 됐든 문자가 됐든 뭐 전화는 사실 받기 좀 힘든 경우가 많으니까 카톡이나 문자로 뭐 제가 됐든 아니면 저기 우리 학원톡 있죠? 데스크 실장님께 됐든 간에 연락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이제 지각하는 학생이 예를 들어 30명 정도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러면 실장님 입장에서는 30명한테 전화를 해야 돼요. 근데 30명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60명이에요. 60명. 왜? 학생한테도 전화해야 되고 여러분 부모님한테도 전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스크에서 혼자서 이 60명한테 전화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미리 뭐 1, 2분이라도 늦을 것 같아. 그냥 저한테 카톡 보내세요. 쌤, 오늘 저 그 버스를 놓쳐서 한 5분 정도 늦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보내면은 제가 아무 말 안 할 겁니다. 알겠죠? 뭐 그렇다고 또 이제 맨날 또 지각할 생각은 하지 말고 그냥 일찍 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결석도요.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보통 학생들이 결석을 하는 거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병결이고요. 두 번째가 수행평가예요. 이 두 가지로 보통 결석을 많이 합니다. 근데 뭐 수행평가까지는 뭐 그렇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는 병결은요 안 믿어요. 저는 의심이 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눈앞에 증거가 안 보이면 죄송하지만 저는 안 믿습니다. 그래서 병결을 할 거면요 진단서 끊어서 보내세요 저한테. 그 정도 아니면은 병결하지 마세요. 진단서 끊어서 보내거나 아니면은 그 뭐 진단서 끊는데 돈 들어가니까 그것까지 좀 그렇다면은 그 저기 뭐야 병원을 가면은 저기 약국 가서 약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약봉투 있잖아요. 날짜랑 성분표 보이게 저한테 보내세요. 네. 그 정도 아니면은 병결하지 마세요.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 제가 저희 학원에 만 5년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가장 오래 있었는데요. 제가 5년 동안 학원에 있으면서 아파서 결석한 적이 몇 번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한 번도.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 그 여진이가 말하는 건 조퇴. 그때 한 번 조퇴한 적이 있어요. 올해 초에. 그 조퇴는 뭐였냐? 여기 교무실에서 제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응급차 와갖고 한번 실려간 적이 있거든요. 그거 말고는 저는 아파서 결석하거나 조퇴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봐. 5년 동안 내가 한 번도 안 아팠을까? 그럴 리가 없겠죠. 그렇죠? 열이 39도, 막 38.5도 이런 데도 그냥 나와서 수업한 거예요. 안 아픈 척 하면서. 참고 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한테 그렇게까지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그건 좀 미련한 짓이야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여러분은 학생이고 저는 강사고 게다가 저는 프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참고 해야죠. 근데 여러분한테 그 정도까지 바라진 않아요. 그 정도까지 바라진 않는데 이 대부분의 병결이 어떻게 이루어진 줄 알아? 이렇게 이루어져. 자, 학교 끝나고 집에 왔어. 할 거 없어. 뭐 숙제고 뭐고 다 해놨어. 침대에 누워갖고 인스타하고 막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다가 이제 학원 갈 시간이 슬슬 됐어. 일어나려 하는데 별로 가기 싫네. 가기 싫은데 괜히 가려고 하니까 괜히 머리가 좀 아픈 것 같아. 머리가 좀 아픈 것 같고 열도 좀 나는 것 같아. 이렇게 만져보니까.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전화해서 아파서 빠진다고 하면 안 믿겠죠 제가.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엄마 소환합니다. 엄마, 나 좀 머리가 좀 아픈 것 같은데 오늘 학원 못 갈 것 같아. 엄마가 좀 얘기 좀 해줘. 그럼 이제 엄마가 이제 전화해서 오늘 아파서 못 보낼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픈 걸로는요, 여러분,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결석하면은 결국에는 본인들 손해예요. 본인들 손해. 그러니까 정말 되도록이면은 결석은 하지 마세요. 어제도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어제부터 첫 수업이었잖아요, 정규 수업. 근데 그 이제 여기서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담임 배정이나 이런 그 여러 가지 시간표는요 다 제가 담당을 합니다. 제가 담당을 하는데 제가 일부러 이번에 시간표를 짤 때 각 선생님들이 대체로 좀 반의 학생들을 좀 모르는 애들 위주로 제가 배정을 했어요 이번에. 근데 이제 어제 첫 수업이었단 말이야. 한 친구가 고등부 친구였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자기가 머리가 좀 아프고 배가 좀 아파서 오늘 좀 가기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답장을 뭐라고 보냈는가? 첫날부터? 그래 알았다 이렇게 보냈어요. 이렇게 보냈어. 그러더니 한 5분 뒤에 답장이 오더라고요. 아닙니다 쌤, 약 먹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오더라고요. 올 수 있는 거였잖아. 올 수 있는 거였잖아. 물론 와서 좀 힘들어하긴 했어요. 하지만 와서 열심히 듣고 갔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막 진짜 아프다면은 당연히 이해할 수 있겠지만, 막 이렇게 경미한 정도라면은 저는 웬만하면 결석을 안 했으면 좋겠다. 뭐 경결한다고 제가 막 그거를 막 꼬치꼬치 찾아서 뭐라 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막 그렇게 악질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우리 되도록이면 결석하지 말자고요. 본인들을 위해서. 자, 그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방금 전에 말했던 지각이나 결석이나 이런 것들은 뭐 다소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뭐 사람 일은 어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런데 숙제, 뭐 교재 지참 이런 거 있죠. 얘네들은 예외가 없습니다. 얘네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화목토의 수업을 하잖아요. 내가 화요일날 이제 숙제를 내줬어.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목요일까지 숙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 이날 결석을 했어. 그러면은 결석을 해서 이 숙제에 대한 공지는 어쨌든 나갈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단톡방에 공지를 할 거니까. 그러면 결석을 했어도 당연히 이날까지 숙제는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듣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듣기는 2일차가 되어 있어야겠죠. 이해돼요? 원래 이날 했어야 되는 분량 그리고 목요일까지 해야 되는 분량 이게 다 돼야겠죠. 됐어요? 뭐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어요. 쌤, 제가 할머니 댁을 갔다 오느라 숙제를 못했습니다. 미리 했어야죠. 아니면 할머니 댁 가져가서라도 했어야죠.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일단 딴 거는 뭐 그렇다 할 수 있겠지만 숙제는 예외가 없습니다. 숙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잘 헤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아니 단어는 상관없어요. 단어는 숙제랑은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날 1, 2볼 차례였어. 근데 화요일날 결석했으면 목요일날 그냥 1, 2 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겠습니다. 사실 세 번째, 네 번째는 여러분한테 큰 해당 사항은 없을 것 같지만 자,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일단 예의에 관련된 건데 이거는 상호간의 예의예요. 여러분께서는 당연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실장님이 됐든 여기 AT 선생님이 됐든 여기에서 여러분보다 어린 분은 없어요. 당연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윗사람에게 지켜야 할 예의가 있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실장님도 마찬가지, AT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뭔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뭔가 좀 도가 지나치거나 선이 넘는 뭐 이런 거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상호간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3년 전에 대화고 다니던 친구였습니다. 남학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깍듯하고 예의 바른 친구였어요. 저한테는 내가 뭐 무서워서 그랬나 보죠. 잘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어느 날 여기 일강실 요 앞에서 뭐가 이렇게 웅성웅성대는 소리가 들려서 제가 이제 교무실에서 나와서 봤어요. 나와서 봤는데 이 친구가 좀 속된 말로 그 AT쌤이랑 실장님한테 막 약간 언성을 높이면서 이제 약간 개기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 포착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제가 실장이랑 AT쌤 다 들어가라고 한 다음에 여기로 데려와서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날부로 걔는 잘랐습니다. 학원에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제 극단적인 사례이긴 했지만 어쨌든간 저는 좀 그래도 좀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조치를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요 그냥 간단한 정리 정도는 좀 해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각자 앉아있는 자리들 있죠. 뭐 여러분한테 청소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딱 두 개만 해주세요. 첫 번째 그 지우개 있잖아요. 지우개 가루 그냥 한번 털어주시고요. 수업 끝날 때. 두 번째는요 의자만 넣어주세요. 줄 맞출 필요 없어요. 그냥 의자만 넣어주세요. 의자만. 왜냐면 항상 이제 여러분 수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선배들이 이제 와서 이제 수업을 들을 거 아니야. 근데 막 의자 막 이렇게 돼 있고 막 지우개 가루가 이렇게 있으면은 앉기 싫잖아 사실.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는 좀 잘 지켜주자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저는 의외로 잠에는 조금 관대한 편이에요. 왜냐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줄 수 있다고 생각해. 거의 뭐 저기 내신 대비할 때 여진이 뭐 저기 뭐 제가요? 아니 얘기를 끝까지 들으세요. 거의 뭐 이제 기본 자세가 이거였거든요. 네. 아니. 나는 목이 원래 꺾여 있는 줄 알았어요. 저 머리 기른 적 없어요. 이거였어요. 됐어. 아무튼가.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뭐 졸거나 할 수도 있어. 이해는 하는데 근데 이제 결국 또 이것도 똑같은데 아까 결석 얘기랑 똑같은데요. 본인 손해잖아요. 졸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피곤하다 그러면은 저기 뒤에 나가서 서서 수업 들으셔도 돼요. 뭐라 안 해요. 뭐라 안 하는데 본인들의 손해 볼 짓은 안 하는 게 낫겠죠. 본인들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이 학원에서의 이제 준칙 사항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취식과 휴대폰 사용은 이제 그 금지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제가 예외 없이라고 써놨지만 사실 예외가 있기는 있어요.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예를 들어 이제 뭐 저기 뭐야 집에서 뭔가 좀 급한 연락이 오거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화를 받으셔도 되는데 다만 이제 여기 앞에 이렇게 학원 이렇게 나가면 여기 화장실 앞에 엘리베이터 앞에 있죠. 거기 가서 전화를 받고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복도나 교실이나 여기 자습실에서는 받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복도, 교실, 자습실은 여러분이 혼자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공부하는 공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공부와 이제 관련이 없는
복도로 나가서 전화를 받거나 뭐 하시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쉬는 시간 정도는 제가 터치하지 않을게요. 쉬는 시간에 뭐 여러분이 휴대폰을 하든 말든 제가 이제 터치하지 않을 테니까 그때 편하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간혹 가다가 이제 휴대폰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단어 검색하거나 이럴 때 있죠. 뭐 사전을 써야 되거나 이런 경우, 즉 이제 저 또는 이제 자습실 관리자인 AT 선생님께서 뭔가 허가하에 그런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불가하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이제 전반적인 걸 말씀드렸는데 뭐가 되게 복잡해 보이고 하지만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꼭 영어학원뿐만 아니라 언어학원을 다니더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제가 한 것들은요. 숙제 잘하고 지각하지 말고 결석하지 말고 교재 잘 챙기고 언어학원에서나 하는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거를 우리가 좀 잘 챙기자라는 겁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나요?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없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간단하게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제 교재를 좀 잠깐 볼 건데, 잠깐만요. 이 교재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번 독해에서의 어떤 학습 목표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아까 전에 제가 자습실에서 나눠드렸던 그 교재 있죠? 네, 그 교재를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RxK 2023 고등부 질문 읽기의 Secret Basic 아까 나눠드렸던 거 이거를 펴주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어떤 이제 문구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 교재를 만든 지 좀 됐어요. 몇 년 전에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막 썼던 거거든요. 이거를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도 사실 나와 있는데 이걸 좀 더 추려서 제가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앞에를 좀 봐주세요. 여러분 이제 결국에 독해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이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해와 번역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영어를 한글로 바꾼 과정, 이것 자체가 번역이고요. 독해라는 거는요, 해석을 하는데 독이잖아, 독. 읽는다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독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읽고 이해를 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읽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종종 학생들이 보면은요, 특히 여러분 입장에서 모의고사 같은 조금 고난도의 지문을 봤을 때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하라고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전반적으로 이게 뭔 내용이야 하면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이런 경우가 또 종종 있어요. 그거는 뭐가 문제냐? 번역은 됐는데 독해가 안 돼서입니다. 첫 번째 사례. 자, 두 번째 사례. 이거는 주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많이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기 자신은 문법은 좀 약해, 영작도 좀 약해. 근데 나는 독해는 좀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주로 알바에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 친구들의 이제 공통점은 뭐냐면 뭔가 근거나 논리를 가지고 글을 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읽고 그냥 이거 같은데? 이게 정답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냥 느낌으로 푸는 거야. 느낌. 근데 그 느낌으로 풀었을 때 정답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께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쌤, 느낌으로 푸는 게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좋냐 안 좋냐의 영역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분명한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께서 독해를 좀 잘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예비 중3이지만 고등학교 2, 3학년 수준을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분명한 거는 내신이나 수능은 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특히 내신은요. 자, 우리가 고등부를 가게 되면은요, 일단 중요한 거는 고등학교에서 내신 성적을 잘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일단은요.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 이제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될 때 말씀드릴게요.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고등부에서는 니네가 대학을 잘 가려면 무조건 내신 성적을 잘 받아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간략하게. 자, 그런데 최근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오마중 다니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여러분이랑 동갑이에요. 동갑인데 이 친구가 고3 수능 문제를 풀렸는데 한 개 틀리고 이런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이제 지금은 안 다니는 친구인데.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제가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어떤 고등학교에 2학년 거 그 내신 문제를 줘봤어요. 한번 풀어봐라.
왜냐면은 고3 거 수능 문제를 풀어도 많이 틀려야 2개 이렇게밖에 안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는 친구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줘봤죠. 내신 문제 한번 풀어봐라. 근데 이 내신이 시험이 어려웠냐? 별로 안 어려웠어요. 몇 점 나온 줄 알아요? 65점 나왔어요. 65점. 그래서 이 친구가 이걸 풀고 엄청나게 충격받으면서 이렇게 갔었던 그런 장면이 좀 기억나거든요. 몇 달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어를 잘하는 거랑 시험을 잘 보는 거는 또 조금 다른 얘기예요. 이게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독해력이라고 부르는 것을 좀 기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독해력의 핵심은 뭐냐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반이 되는 것,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요, 일단 기본이 되는 구문 독해입니다. 구문 독해. 한 문장 단위의 구문 독해, 구문 분석하고 그 구문에 맞춰서 내가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죠. 두 번째는요, 구조 독해예요. 구조 독해. 자, 구문 독해는 뭔지 알겠는데 구조 독해는 뭐냐면요, 여러분 글이라는 거를 쓸 때는요, 그냥 쓰지 않습니다. 그냥 쓰지 않고요, 나름의 도입부가 있고, 그리고 이 필자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이 있고,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을 수도 있고, 결말이 있을 수도 있고, 구성이 있다는 거예요. 구성. 모든 글에는요. 모든 글에는 기승전결 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글이 이루어져 있는가. 그래서 이 글의 가장 중요한 부분, 즉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제가 무엇인가, 즉 주제를 파악하는 것, 이게 바로 독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잠깐 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그 모의고사를 보면은요, 영어 이제 너네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고1 때는 1년에 2번씩, 고3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전국 단위로 모의고사라는 시험을 봅니다. 근데 이제 이 모의고사에서 영어가 45문제예요. 이 45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듣기 17문제와 독해 및 어법이 28문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28문제 중에 잠깐만 좀 나눠볼게요. 18번 문제, 글의 목적, 그리고 20번에서 24번까지, 그리고 30번 어휘, 31에서 34 빈칸 문제, 그리고 35번 흐름상 어색한 거, 그 다음에 40번, 41, 42번까지. 지금 제가 쓴 이 문제 번호들 있죠? 이 문제 번호들이 다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면요,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글의 주제가 뭔지 아냐? 내가 만약 모른다. 모르면은 이 문제들을 못 풀어요. 못 풀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대충 개수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죠. 지금 문제 번호가. 그래서 이걸 약 퍼센트로 따지면요, 65% 정도가 나옵니다. 65%. 그리고 내신에서도 비슷한데요. 자, 내신을 잠깐 기준으로 말하자면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자, 객관식과 서술형으로 나눠보자면 객관식은 보통 20문제에서 22문제 정도가 나오고요. 서술형은 적으면은 2문제, 많게는 6문제까지도 나옵니다. 보통은요. 자, 그러면은 가장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 22문제에 5문제 나오는 이 문제 풀이라고 한번 계산을 해보죠. 그러니까 주제가 필요 없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대표가 뭐냐면 어법 문제, 순서 문제, 문장 삽입 문제, 내용과 일치불일치 문제, 이렇게 됩니다. 얘네가 보통 주제와 관련이 없는 문제 유형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통 이제 몇 개가 나오냐, 내신에서 보통 어법은 1개 내지 2개 나오고요. 객관식 기준입니다. 그리고 순서 문제와 삽입 문제 합쳐서 보통 3, 4문제 정도 나옵니다. 3, 4문제. 그리고 일치 문제 보통 2개 정도, 2개 내지 3개 이 정도 나와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중간값 정도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대충 몇 개 정도 나옵니까? 대충 한 8개? 8문제 정도 되겠네요. 8문제 정도. 그렇죠? 자, 서술형은 어떤 유형이 나오냐? 이것도 학교마다 워낙 천차만별인데 서술형의 대표적인 유형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어법입니다. 어법 이제 밑줄 쳐놓고 틀린 거 고쳐 써라 라는 유형.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영작입니다. 이 영작은 크게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한글을 주고 그냥 영작해라 이런 문제도 있고요. 아니면 한글 없이 지문에 빈칸 뻥 하고 뚫어놓고 여기에 어떤 내용 들어가야 돼? 알아서 써봐 이런 유형도 있습니다. 물론 힌트 단어는 다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어느 학교나 무조건 나오는 요약형 문제입니다. 자, 이게 서술형의 대표적인 유형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영작 있죠, 영작. 그러니까 빈칸 유형 말하는 거예요. 빈칸 유형. 한글 주는 거 말고. 한글 주는 문제는요, 거의 잘 안 나와요. 지금 최근 기준으로 한글 주고 영작하는 게 나왔던 게 대진고입니다. 대진고. 어찌됐든. 자, 그러면 요 요약형 문제, 빈칸 문제, 얘네들 있죠. 전부 다 주제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얘는 상관없고. 그럼 여러분 보세요. 보통 이 영작 빈칸이나 요약형을 합치면요 4문제 정도 나와요. 서술형에서.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22에서 8개를 빼면은 14문제 정도 나오죠? 14문제에다가 4문제를 합치면 18문제 나옵니다. 자, 총 다 합쳐서 27문제인데 27문제 중에 18문제가 뭐에 관련된 겁니까? 주제에 관련된 거라고. 됐어요? 그럼 얘도 대충 퍼센트 제가 뭐 정확하게 계산 안 할게요. 근데 얘도 대충은요 65에서 약 70% 정도 차지하게 됩니다. 대충 계산하면요. 그럼 여러분 지금 봤을 때 내신도 그렇고 우리 모의고사 수능 모의고사도 그렇고요. 결국 영어는요 고등부 영어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 60% 이상이 주제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해서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있지만 일단 기반이 되는 건 우리가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되는 거고, 그러면 주제를 어떻게 파악하냐 하는 그 방법을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글을 읽어야 되는가. 그래서 이 교재 제목이 고등부 지문 읽기, 지문 읽는 방법이에요. 지문 읽는 방법. 그래서 이 글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글에 여러 가지 그런 구조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나름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런 글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저런 글은 저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이렇게 좀 정리해 놓은 그런 교재이고요. 이걸 기반으로 여러분은 이 근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포착을 해서 이걸 기반으로 독해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게 이 교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교재를 할 때는요, 제가 미리 숙제를 이제 어떻게 낼 건지 말해주자면, 일단 기본이 되는 구문 독해 있죠. 구문 독해는 언제나 기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추가가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문제풀이가 있겠죠. 이 문제풀이를 두 종류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나눠주는 변형 문제가 있고요. 변형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교재 내에 있는 문제를 푸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내에 있는 거를 풀 때는요.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준 방식대로 여러분께서 숙제를 해오셔야 됩니다. 변형 문제는요. 간단합니다. 그냥 문제만 푸는 거이긴 한데 딱 하나만 추가했어요. 어떤 거냐면 이 글의 주제문에 밑줄로 표시해라. 요 정도만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총 숙제는 이것도 어차피 교재 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받은 그 교재 내에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추가 변형 문제. 지금 소윤이 앞자리에 변형 문제가 하나 보일 겁니다. 저게 바로 숙제예요. 네. 그래서 변형 문제는요. 사실 좀 여러 가지로 이제 변형 문제 내가 다르게 말했구나. 미안. 변형 문제는요. 주제 체크하는 그게 아니라 보일 건데 내가 착각했다. 여러분은요. 우선은 다양한 유형으로 풀어보는 게 낫겠다 해갖고 다양한 유형으로 넣었어요. 대신에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운 지문 이걸로만 넣었습니다. 이거는 방금 제가 말한 건 이거 다음 교재 쓸 때 그걸로 할 거예요. 자, 일단 그러면 전체적인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면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챕터 1에 나와 있는 요지 찾기 세크릿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지라는 걸 찾기 전에 앞서서 요지가 뭔지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용어부터. 자, 여기 빈 공간 많으니까 여러분 있으세요. 자,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소재라는 개념이 있고요. 주제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소재, 주제, 요지.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주장까지. 자, 이 네 가지가 뭔지를 먼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재. 영어는 토픽이라고 하는데 이 소재는요. 쉽게 말하면 글을 쓰기 위한
핵심 재료를 말합니다. 이게 소재예요. 글을 쓰기 위한 핵심 재료. 예를 들면 여러분 혹시 그런 거 하나 학교에서 그 수행평가할 때 에세이 쓰는 수행평가 있잖아요. 영작하는 거. 근데 그런 거 할 때 뭔가 주제를 정해서 쓰거나 이렇게 하나요? 요새 그렇게 하나? 뭐 예를 들어 만약에 야 마우스에 대해서 써와, 뭐 분필에 대해서 써와, 뭐 이런 거 이렇게 뭐 이제 소재를 정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소재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거를 중점으로 글을 쓸 거냐가 소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에 이어서 주제라는 건 뭐냐면 위에서 언급한 소재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예요. 이게 주제예요. 주제. 자 예를 들어 분필이라는 소재를 내가 줬고요. 여러분한테 자 너네 각자 이 분필이라는 녀석을 가지고 자유롭게 글짓기를 해봐 라고 내가 이렇게 시켰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뭐 이렇게 알아서 막 이렇게 쓰겠죠. 그럼 또 내용이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누구는 뭐 분필의 종류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고, 누구는 뭐 분필을 누가 발명했는가 뭐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분필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겠죠. 분필이라는 똑같은 소재를 줬음에도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제예요. 주제. 됐죠? 자 여기까지는 그렇다 할 수 있는데 아래 나와 있는 얘네들을 좀 볼게요. 일단 요지와 주장에는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자 공통점과 차이점. 이 요지와 주장의 일단 공통점은 뭐냐면요. 일단 주제가 들어갑니다. 근데 주제에다가 뭐가 들어가냐면요. 필자의 의견이 들어가요. 필자의 의견. 이거를 우리가 요지 또는 주장이라고 합니다. 요지 또는 주장. 그럼 요지와 주장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공통점은 이거라면 차이점은요. 요지라는 녀석은요. 쉽게 간단히 말하면 간접적으로 드러내고요. 주장은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요 정도 차이가 됩니다. 됐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백설공주 이야기 뭐 이런 걸 맞춰볼게요. 그러면은 이 책의 이 글의 제목은 백설공주고요. 당연히. 이 백설공주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일까? 사실 이런 동화는요. 주제를 잡기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 내용, 그러니까 이제 글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백설공주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이런 거죠. 백설공주가 사과 먹고 엿될 뻔했는데 나중에 똥자루 7마리 만나갖고 어떻게 잘 먹고 살다가 왕자가 뽀뽀해갖고 이제 살아나서 잘 먹고 잘 살았다. 대충 뭐 이런 내용이겠죠. 이게 중심 내용 요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설공주 이야기의 요지는 뭘까요? 요지. 백설공주 이야기의 요지는 뭐냐면요. 결국에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쉽습니다. 제가 필자의 의견이라고 썼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필자가 이 글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글을 통해 뭘 전달하고 싶은데 이게 요지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자, 그 글 쓴 사람은 백설공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독자들에게 뭘 알려주고 싶었을까? 예쁘면 다다. 예상하지 못했는데 너무 등식이 없잖아 자식아.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내가 나중에 수업 볼 때 좀 써먹어야겠는데 괜찮은데.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대부분의 동화들 있죠. 대부분의 동화는요 요지가 다 똑같아요. 네 글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글자. 맞아요. 권선징악이에요. 권선징악. 이거예요. 이거. 착한 놈 잘 되고 나쁜 놈이 엿된다. 이거죠. 이게 권선징악이죠. 그럼 백설공주 이야기의 주장은 뭘까요? 주장은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화를 이야기하거나 뭐 어떤 우화나 동화 이야기가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그 모의고사 글을 읽다 보면. 그럼 그런 글에서는요. 절대로 주장 문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주장이란 건 뭐냐면 필자의 의견이 직접 드러나야 돼요. 글에 직접 드러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백설공주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 백설공주가 사과를 먹으려고 해. 근데 갑자기 그 필자가 개입해서 야 너 그거 먹으면 엿돼 막 이런 내용이 써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장은 필자의 의견이 직접 들어가냐 아니냐 요 정도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지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제가 뭐 간접적이라고 하긴 했지만 요지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약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자면요 요지라는 범주